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여러 보험사들이 간병보험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간병 일당을 두고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보장 한도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를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병비 부담 실태를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보고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803에서 도동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신축 이음장치 개량 작업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 휴게소에서 다부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대구 방향으로 오포 분기점에서 3km 구간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유니버시아드로 CG고등학교 내거리에서 범안 3거리 방향 월드컵 지하초도 부근 가장자리 차로에 낙하물이 있어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이고 침산로 태평 지하차도에서 남친산 내거리 방향 남친산 내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북 북부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 미만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내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어제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요구하며 대구시의회에서부터 대구시청 산격청사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55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681대로 4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나들이콜 이용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대구의 법정 대수는 217대인데도 83%인 180대만 도입했고 이마저도 하루 116대만 운행하다 보니 평균 대기 시간이 26분에서 40분 정도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21대를 증차해 법정 대수를 충족할 계획이고 새로 도입하는 버스는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슈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학원을 운영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수성구의 한 유명 브랜드 어학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학원가 일대 투자 사기가 속출하고 있어서 학부모 등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10억 원이 넘는 돈이면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네, 해외 명문대 출신인 A씨는 학력과 투자회사 근무 경력을 내세우며 학부모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 3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는데요. 한 피해 학부모는 피해 금액이 총 14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학원 브랜드 사용권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이 수성구 학원가에서 이런 사기 행각이 얼마 전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수성구에서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40대 영어 학원 원장이 붙잡혔습니다. 수성구 지역은 대구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릴 만큼 학원이 밀집돼 있어 이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학원 사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몇 주 전에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대구 지역 초등학교 명문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초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피해 학부모는 3명이었는데요. 경찰의 전수조사 이후 피해자가 6명 늘어 9명이 됐고요. 피해 금액도 당초 6,5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경찰은 학부모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운동부 특성상 자칫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다가 자녀가 상급 학교 야구부 진학을 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대질 조사가 필요한 데다 감독이 그만두더라도 야구판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도 숨겨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사, 명확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도심에 있는 신천이 도심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대구시가 신천 둔치의 숲을 조성하는 푸른 신천숲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이 푸르러진다는 거겠죠? 네, 신천 둔치에 내년까지 총 3천여 그루의 수목을 심는 게 핵심입니다. 신천숲은 숲길과 쌈지숲, 미니공원으로 구성되고 휴식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신천 주변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대봉교 인근에 리버뷰 테라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들어설 복합문화 공간도 실시 설계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천 수변무대 설치도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조현천입니다. 저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일단 자동차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고침으로써 또 저한테 또 이렇게 희열 비슷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타이어 공기압, 특히 공기압이나 엔진 경고 등 들어오면 방문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10개 항목을 정해서 엔진 오일부터 라이닝까지, 공기압까지는 무조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손님, 특히 여성분들이 센터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상세하게 왜 이거를 교체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진행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우, 고맙다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이런 게 상세하게 안 가르쳐 주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를 꼼꼼하게 그리고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먼 길 가시기 전에 방문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타이어라든지 패드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최근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간병비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게 또 미래 나의 일이 될 거라 이런 걱정 가지신 분들도 주변에서 굉장히 심심찮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간병비 실태가 어떤가요? 2018년도 연구에서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사적 간병비가. 네. 그래서 지금은 10조를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간병비는 7만 원에서 15만 원 뭐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일당이요?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을 넘는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확실하게 그 사적 간병비다 보니까 네. 정확한 추계나 통계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병비가 좀 차이가 아까 수가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간병비가 일당 예. 뭐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뭐 이제 뭐 시간도 있고요. 뭐 네. 24시간 뭐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조차도 사실 공적 체제에 없다 보니까 네. 모두 다 그 개인화돼 있잖아요. 네. 이래서 정확한 통계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태 조사부터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죠. 그 간병 문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던데 혹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에서 이제 제일 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네. 그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불법적인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간병인들이 네. 그 어떤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전혀 없이 환자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석션, 뭐 가래뽑기 이런 그리고 콧줄을 통한 영양 공급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관장, 심지어 투약, 뭐 소변줄 갈기 체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사실 간병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뭐 통상 이제 그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봐야 될 부분을 네. 이렇게 간병인들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사실 이로 인한 뭐 사고들이 발생될 우려가 되게 높은데 문제는 그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책임을 안 지고 법적으로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사실 의료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항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간병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그렇지만 이 불법 의료행위가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 간병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심각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발생되고 있고요. 우리 네. 20대 청년이 그 부모의 간병을 포기하고 사망을 방조했다가 얼마 전 그 안타까운 대법원에서 사건이 있었죠. 4년형을 받잖아요. 네네네. 이제 4년형이 이제 그 부작위한 존속살해 혐의인데 네. 이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4년형을 구형받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청년이 그 부모에게 어떤 자기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사실 간병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간병 살인, 간병 파탄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3.1%인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44.4%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모든 간병이 사적화돼 있다 보니까 가족 간병에 완전히 의존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70대 이상, 80대 이상 노인들이 지금 간병을 하는 비율이요. 네. 70대가 28.3%, 80대가 17.7%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95%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사실 이제 노노 간병, 노인들이 네. 간병 노동에 그 사적 간병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간병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간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게다가 이 사회적 빈곤 사각지대가 우리나라에 현재 아주 횡배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고 있고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제 간병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좀 의지를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헌법 소원을 했는데요. 네.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습니다. 돌봄 서비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오게 되면 그 모든 지원, 그 모든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보호소에서 왜냐하면 병원으로 옮기면요. 예, 그렇죠. 요양병원으로 오면. 근데 그런 걸 못 해냈겠냐, 그게 아니라 2018년도에 법이 제정될 때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걸 만들 수 있게 그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해놨어요. 시행령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해놨는데, 네. 이거를 15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요즘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대 청년은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작위로 인해서 4년형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행태, 국가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라고 위임해 준 걸 입법 요구를 했는데, 네. 이거를 정부가 하지 않는 걸 입법 부작이라 그래요. 네. 자신들이 입법을 해태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법률에서 정부에 위임을 해줬는데 정부가 15년 동안 이걸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저희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또 정부가 져줘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도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호와 간병을 네. 하는 제도는 급성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뭐 사람들은 간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네. 따로 있어요. 인력 부족 진짜 말고. 문제는 네. 이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급성기 의료기관이 OECD 평균의 2배가 많아요. 그런데 급성기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기관 시스템, 병상 공급 체계나 그다음에 전달 체계, 이 모든 걸 정부가 제대로 관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급성기 병원에만 확대를 하겠다? 사실 이 급성기 치료에 적합한, 필수 의료를 하고 이런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네.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못 벌여서 이미 OECD보다 2배 이상 많은 그 병상을 놓고 확대하겠다라는, 제가 볼 때 아주 낡은 사고의 틀을 못 버리고 있는 거고요. 네. 되려 급성기 치료는 한 40% 정도 병상에 전부 확대하는 걸로 가고, 네. 지금 아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급성기 치료 말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네. 간병의 요구도, 간호의 요구도가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만성 질환을 가지고 네. 있으면서. 이분들은 급성기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학적 치료로는 만성 질환이 완치가 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데, 여기에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환돼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좀 우리가 환자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네. 사실은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 만성 질환자를 위한 대책 역시나 좀 정부가 신경 써줘야 된다. 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 간병비의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최근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정부나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냈었던 법 똑같이 낸 거예요. 네. 이미 2010년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법안을 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번에 뭐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래된 논의가 사실 항상 없어져요. 근데 마치 지금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 가지고서 이제 그 공단에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무슨 시기상조다. 공단도 2013년부터 연구하고 다 논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의 기억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또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모든 게 연구도 다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하는 건데, 네. 그걸 마치 지금도 뭐 새로운 똑같은
그 반복적인 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을 포기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공론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간병인들도 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빨리 수립이 되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간병 문화 자체가 좀 재정립되고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공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른바 SNS 여론조사인 셈인데요. 네. 대구 경북 정치권에선 인터넷 여론 관리에 신경을 쓰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제 공천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37개 변수를 검토해 후보자 적합도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네.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검색한 총량과 호감지수 그리고 업무 성과를 계량화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곳에서 각 후보자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까지도 조사가 가능하군요. 좀 파격적인 시도로 보이는데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역 정치권에선 인터넷 여론의 성패는 언론 노출이 관건이라고 보고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과감한 이슈 파이팅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각 지역군의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현황을 파악하고 여론 추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도 저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25명의 의원 중 20명이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의정활동 홍보 영상과 방송 출연 편집본 등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대구에선 홍석준, 이인선, 주호영 의원, 경북에선 송원석, 정희용, 김정재 의원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네, SNS가 대세인 시절이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천과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 정말 SNS 정치가 대세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SNS 여론을 공천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두고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37개 변수에 대해 여의도 연구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의 경우에도 상대당 지지자의 역선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정당사를 넘어 세계 최초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천은 추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슈가 많은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천 역시나 주목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국정감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 고유 사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홍 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를 준비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대상 자료만 제출하고 지방 사무 자료는 불응 사유를 적시한 후 회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지자체 고유 업무 외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불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사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관련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국감국조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에 지자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사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홍 시장의 주장도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지방 사무감사는 대구시의회의 행정조사 대상에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관행적으로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는데요. 네.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홍 시장과 같은 논리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의 자료 제출 거부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매년 국감 때면 전국 17개 시도 행정을 비교하는 자료가 각 의원실마다 발표되는데요. 네. 이번 국감에는 대구시만 쏙 빠진 채 각종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료 제출 거부가 유별나다는 항의가 빗발치는데요.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자료를 요구하겠느냐며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대구시의 비협조는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해마다 국감 때만 되면 각종 자료 제출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네,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경무에 시달렸던 지방행정 일상에선 잘못된 국감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서 최근 5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밤샘 야근이 다반사였는데요.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 사무에 대한 구분도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홍 시장의 지침에 업무 부담이 훨씬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대구시 국정감사는 언제 실시가 되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23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 시장의 대구시정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구 신청사 이전, 도심융합특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홍 시장 취임 후 논란이 일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맹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을 엄호하고 야당 의원들만 공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홍 시장에 대한 현빈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통상적으로 경년 주기로 실시되는데요. 지난해 국감 대상이었던 경상북도는 올해 국감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감사 현미검 검증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 소식 있는데요.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